예, 두 번째는 자동차역인데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BC에서는 처음 뵙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타 방송에서는 이렇게 상체만 나오니까 이렇게 보는데, 운동화 캐주얼하게 걱정 보니까 훨씬 자유롭고 좋은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참 젊은 분들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참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두를 좀 신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재일 팀장님은 이제 전략산업 분석 팀장이면서 자동차 쪽에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자동차 얘기를 좀 할 건데, 자동차가 참 이게 불가사의한 게 실적은 엄청 좋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게 이게 참 문제라기보다 참 답답한 국면인데,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은 3분기도 여전히 좀 좋아지는지 실적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은 뭐 상반기 때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동차가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뭐 주가가 안 됐었던 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 나와도 이거는 서프라이즈가 아닌 게 돼버리는 좀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3분기가 자동차 업종에서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업 일수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량이 뭐 2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뭐 이런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랑 비교했었을 때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1% 정도밖에 생산량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훨씬 더 생산이 잘 됐었던 3분기였었고 판매 성과도 상당히 또 양호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환율 조건도 보면은 1,300원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또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믹스적인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3분기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온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에서는 현대차는 3분기 3조 9천억, 네. 기아는 2조 9천억 정도. 시장 컨센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가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현대차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글로벌리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주가가 좀 다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인류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마다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죠. 뭐 10배 내외 정도로 지금 PR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근데 미국 쪽을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유럽 쪽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에는 뭐 4배에서 5배 정도 뭐 이렇게 PR이 형성이 돼 있고 뭐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PR 4배가 뭐 받는 메이커가 글로벌리 없느냐라고 하면은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PR 4배면은 너무 싼 뭐 그리고 거의 바닥 수준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4배 정도, 기아가 4배 언더에서 3배 수준에서 3.5배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저평가 지금 구간이네요.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무래도 상반기에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해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2분기에 역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3분기는 그거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거든요. 네. 연구원님은 아무래도 또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쪽의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사실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그래서 과거 2분기랑 3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3분기가 2분기보다 실적이 좋았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연휴라든지 이런 뭐 휴가도 있고요. 그리고 3분기는 임단협이 있죠. 뭐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파업도 있었고 과거 또 경험적으로 보면은 어떤 리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3분기에 몰려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사실 2분기보다 3분기가 좋다 이러기는 사실은 힘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해서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 어떤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장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려의 어떤 근원을 보게 되면은 재고 사이클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이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재고가 늘고 있고 그리고 재고가 늘면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이 심해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고 이렇게 되면은 완성차의 수익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부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차 공급이 잘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현대기아차도 이제 고가 전략을 쓰면서 그죠?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해소되니까
재고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21년도 이후로 보면은 한 지난 2년 동안 재고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재고가 증가를 하는 와중에 판매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충격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사이클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원래는 올해 하반기 때 재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야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리 봤었을 때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났고 그렇죠. 제너럴 코로나도 저희 다 철회를 했고 모든 메이커들이 정상 생산 궤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재고가 빠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3분기 때 안 올라왔습니다. 3분기 때 안 올라왔고 지금 UAW 미국에서 지금 파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파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분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 예상보다 재고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가 금리 인상 때문에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와 달리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4분기가 되면은 일단은 재고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파업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사실이긴 하고 미국 파업 얘기하시는 거죠? 미국 파업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네네, 이제 파업이라는 그렇죠. 게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예.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가동률이 100%에서 이제 빵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70%에서 80% 정도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산 능력을 어디에 배치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오토메이커들은 안 팔리는 차를 감산을 하고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은 차에다가 물량을 몰아주는 생산 능력을 몰아주는 이런 식으로 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재고가 이미 많이 누적이 돼서 안 팔리는 차를 중심으로 감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재고 압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은 4분기가 되면 미국 시장에서 재고도 내려가겠지만 재고 조정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인센티브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상반기 때랑은 지금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오를 수 있냐고요? 이게 궁금하시죠? 그건 뒷부분에 여쭤볼 거고요. 예. 현대기아차 이슈 최근에 물론 기본적인 실적 말고 이슈 가운데 체크할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북미 쪽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식을 테슬라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제가 얘기한 건 뭐 혹시 그냥 오류나 기사성이면 좀 정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중국의 현지 전기차 업체의 차를 현대차가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뭐지? 수탁 생산을 한다? 네, TSMC도 아니고 이건 반도체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예. 일단 다른 메이커의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거는 네. 네.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를 본인 거를 생산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뭐 남의 메이커 차를 생산한다?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인 게 저희가 이제 현대차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이름이 북경 현대차인데 네. 북경 기차랑 현대차랑 50대 50으로 JV를 하고 있는 합작법인이군요, 상황입니다. 지금. 합작법인인 예, 거죠. 예. 그래서 북경 기차의 지분이 50%가 들어가 있어요. 아. 현대차 북경 공장에서 어떤 차를 생산할지는 현대차가 단독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북경 기차랑 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크폭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북경 기차의 메이커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전혀 이제 상관없는 메이커의 차량을 위탁 생산하는 건 아니다. 아, 뭐 그렇군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를 중국에서 북경에서 생산해서 그걸로는 공장 가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경 기차의 차를 생산해서라도 일단 가동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공장 매각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네. 공장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를 북경 기차한테 넘김으로써 지분율을 희석시켜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경 기차가 북경 현대차의 최대 주주가 되고 그렇죠. 지배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네. 이제 거기 현지 공장들은 이제 북경 기차의 차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어떤 중국에서의 추후 전략도 모색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 업체들도 그거를 뭐 제대로 값을 쳐주려고 안 하니까 그걸 뭐 자산을 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면 실강이가 많이 있을 건데요. 자연스럽게 좀 그죠?
예, 맞습니다. 비중을 빼는 네, 그런 거군요. 그 중국에서 좀 그만큼 현대차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걸까요? 지금 사실 안 팔린 지 꽤 됐죠. 벌써 네. 몇 년 됐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현 시점에서 중국 시장에서 어떤 탈출구,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워낙 전기차 위주로 또 변화가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새롭게 빌드업을 하려면은 전기차 생산 공장도 세우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는 점점 더 비중을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자동차면 또 테슬라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모델 Y가 수입 전기차 판매 1위를 하면서 벤츠를 제쳤다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격을 좀 낮춘 게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와 반면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매 전략을 좀 취하고 있나요? 현대기아차의 지금까지의 판매 전략은 네. EGMP 기반으로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 약간 하이엔드급으로 전기차를 내서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닉 5나 뭐 EV6, 얼마 전에 EV9 이런 차량들 보면은 성능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네. 가격대도 높은 수준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전기차가 얼리 어답터 단계는 넘어선 것 같거든요. 지금 초기 얼리 어답터들까지는 거의 다 이제 구매를 많이 네. 하신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매스 머저리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가게 되면 소비자들의 니즈가 조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성능이고 그리고 전기차만 사는 게 아니라 뭐 가격대도 이제는 맞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했었을 때 상당한 이제 경제적인 이점이 있어야지 또 구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부터의 현대기아차의 전략은 조금 더 중저가 라인업으로 모델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기아도 뭐 며칠 전에 이제 EV 데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모델들을 공개를 했는데 네. 내년에는 EV3, EV4, 뭐 올해는 5, 6랑 9이 나왔잖아요. 근데 3나 4처럼 조금 더 낮은 넘버링의 작은 차들 그리고 저가형 모델들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론칭을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조금 더 매스 쪽을 노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 이후로 보면은 뭐 아까는 LFP 말씀하셨는데 네. 네. LFP도 2025년도부터는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네. 네, 국내에서도 현기차가 일단 뭐 일정 부분 좀 적용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베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자율주행 얘기를 좀 할 텐데 내년에 그 중요한 그 예상되는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반도체 올해도 사실 AI가 이만큼 그 각광을 받을지 잘 몰랐는데요. 내년에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반도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율주행 쪽은 뭐 테슬라가 역시 테슬라는 어떤 분들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미 그죠? 그렇죠. 플랫폼 회사다 플랫폼 이렇게 기업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도 지난번에 뭐 3단계 자율주행 뭐 얘기가 좀 나왔어요. 자율주행 부분에서 글로벌 위상 또 현대차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진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레벨 3로 빨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레벨 4, 5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속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레벨 3도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 도입하려고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원래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진도가 빠르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레벨 4, 5 단계에서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많은 어떤 도로상에서 변수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궁극의 해결 과제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시간을 두고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레벨 3는 지금 상용화에 접어들고 있고 많은 메이커들이 지금 속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레벨 2에서 레벨 3로 어떻게 보면 좀 트랜지션 되는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현대차도 이제 레벨 3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레벨 2냐 레벨 3냐 이 앞에 넘버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걸 탔었을 때
그만큼 신뢰를 하고 탈 수 있는지 거기에서 베네핏을 느끼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막상 모델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완성도 높게 기술 교환이 되느냐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오토메이커들은 대부분 기술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절대 뒤처져 있지는 않다. 다만 여기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네. 뭐 누가 또 패스트 팔로워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테슬라 말고 두 가지 나타내고 있는 업체는 많지는 않은 것 또 같습니다. 테슬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또 좀 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똑같이 테슬라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겠죠. 회사 측에서. 예.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야 뭐 거기 진심이니까요. 도조 그러니까요. 컴퓨터 한다고 그러고 다 그 연관돼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얼른 현대차도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정의선 회장님 한번 만나게 해드릴까요? 조언 좀 해주고. 좋아요. 같이 가시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노조 파업 그러게요. 이슈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쪽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업은 좀 길어지네요. 얼추 한 달 안 그러니까요. 돼가나요? 예? 그 인원도 거의 폰드에서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9월 15일 계약이 만료되면서 네.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파업에 음. 들어갔기 때문에 뭐 곧 있으면 이제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 정치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 노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반응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노조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렇죠. 또 이런 액션들을 취하다 보니까 선거가 또 앞에 있으니까. 이게 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파업은 좀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파업이 종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파업 수혜주다라고 해서 지금 좀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신선하진 파업이 않다. 종료가 됐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뭐 특수 끝난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파업을 보는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조정 효과가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차는 생산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잘 팔리는 차는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건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차와 같이 수혜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부품사 단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GM, 포드 같은 미국 업체의 경쟁사들인 한국차, 뭐 일본차 이런 애들이 수혜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은 부품사들이 유리할 거고요. 또 국내에서 또 몇몇 부품사들이 또 GM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메이저 벤더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 보낸 물량이 또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지금 현대기아차 관련 주들 중심으로 뭐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또 많은 투자 계획들 연말 연초가 되면 또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조지아 공장부터 해가지고 뭐 네.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비중이 높은 부품사들이 결국에는 좋아 보인다.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담인데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일 팀장님은 뭐 테슬라나 외제차는 못 타시겠네. 국내차 타야지 그죠? 아니 외제차를 탄자 그러면 아니 지금 유진투자인권의 이재일 팀장님이 뭐 모델 뭐 S를 타고 다닌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 타는데 팀장님은 업무상 못 하시네요. 자, 자동차 그 전략 좀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그렇게 와 자동차가 역대급으로 사실 PER이 4배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저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지금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 또 선호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피크아웃 논리가 깨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그 시점이 4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요? 4분기가 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힘든 구간을 넘어서서 앞으로 뭐 11월, 12월 때까지 본다면은 주가는 분명히 상승 곡선을 그릴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뭐 좋아봤자 또 주가 안 갈 거 아니야? 라고 그러게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 더 쌉니다. 3배대거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에다가
기말이 되니까 지금 연말이 되니까 또 배당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현대차는 이제 분기 배당을 조금씩 해요. 근데 기아는 기말에 한 방에 또 배당을 주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거의 뭐 6%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연말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4%대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차 배당 매력도도 지금 연말에 지난번에 갈수록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하겠다고 그쵸. 얘기한 거죠. 예.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현대기아 둘 다 좋은데 이제 기아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부품사 쪽에서는 현대 위아를 이제 탑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현대 위아 지금 보면은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방산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K9 관련해서 이제 방산 매출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차 쪽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로봇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현대 위아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납품 속도나 매출 발생 시기가 많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건데 네. 거기에서 관련된 로봇들 이런 거 다 공급하는 게 또 위하다 보니까 실적도 뭐 마침 턴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계 부분도 좋아지고 있는 점에서 위아 추천드립니다. 그 완성차 중에서야 현대차하고 기아가 뭐 비슷하지만 선호도의 차이인데 기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많은 것 같고 부품사는 조금 의외입니다. 뭐 보면은 최근에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오토에버나 이런 쪽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현대위아가 그렇군요. 그 부품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나 로봇 이런 로봇까지. 모멘텀도 네. 있어서 예. 현대위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진 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과 네, 자동차 얘기했는데 4분기에 자동차는 달라진다. 시각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시간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